네, 목요일 사건앤 피플 시간입니다.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조금 더 제대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고요. 원인도 잘 찾아내는 시간. 역시 프로파일러 배상훈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에 좀 난동을 피워서요. 벨투더 상투더 훈이라고 하려다가 사건이니만큼 좀. 저도 그 드라마. 우영우 보셨군요. 예. 네, 아주 재밌었고 의미도 있는. 독특하죠.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건은 조금 안타까운데요. 경찰에게 어떤 제보자, 신고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사건 현장을 접근할 수 있도록 신고를 했습니다. 자, 사복 입고 오시고요.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검거하십시오라고 했는데 허술하게 왔다가 다 놓쳐버렸어요. 개요 좀 알려주시죠. 예. 먼저 이제 이 구체적인 시간과 어떤 장소를 말씀 못 드리는 거는 신고자의 신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구로 경찰서 관할이라고 지금 추정이 되고요. 네. 며칠 전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하면은 신고자의 그 신변이 위험이 되기 때문에. 주택가에 보통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중개 서버라고 하는데요. 인터넷 도박의 중개 서버가 있습니다. 메인 서버가 아니라 뭔가 연결해주는. 메인 서버는 뭐 동남아라든가 아니면 중국 같은 데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바꿔서 두세 가지를 붙여서 하는 인터넷 도박 사이트입니다. 그 구조를 좀 말씀을 굉장히 좀 길지만은 중개 서버가 있는 거는 보통 그냥 어떤 상가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택가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독버섯처럼 들어와 있죠. 근데 거기에 열기가 나니까 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겨울은 닫지만. 근데 옆집에 있는 어떤 시민이 그걸 보게 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모니터가 있고 중국말을 하는 사람이 그리고 바깥에 CCTV 감시 장치가 있고 이게 무슨 간첩들도 아니고 그래서 신고를 한 거죠. 대신 분명히 정복경찰이 오고 경광등 울리고 들어오면은 도망가고 문 안 열어줄 테니까 사복 입고 어떤 작전을 짜서 들어오라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줬는데 신고를 받은 112의 어떤 콜센터의 그 당직관인지 정확히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상황실에 있는 사람이 그걸 다 무시하고 그냥 정복경찰관을 출동하게 한 거예요. 나 경찰 이러고 온 거군요. 예. 경광등 울리고 정복 입고 그러니까 저기 근무복 입고 당연히 문을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죠. 없는 척하겠죠. 아무도 없는 척하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콜백을 해줬습니다. 콜백이란 건 신고자한테 이걸 와봤는데 뭐 문 안 열어주네요. 아무도 없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 시민이 너무 화가 나갖고 이게 말이 되느냐. 근데 실제로 그 다음에는 이 서버가 바로 도망간 거죠. 이 조직들이. 이 사건이 이 상황인데 이 상황 때문에 담당 경찰서에서도 사과를 하고 정확히 재수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한 데까지가 이제 기사가 맞습니다. 확인해 보니 컴퓨터라든지 여러 장비를 보니 범죄 혐의가 있어서 저희가 재수사하겠다 이렇게 지금 해당 관할 경찰서에서 밝혔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경우로는요. 전화를 해서 갑자기 엄마 나 지금 밥 먹으러 나왔어라고 뜬금없는 소리를 합니다. 근데 여성 목소리가 떨리고 있으면 직감하고 그분을 보호하는 경찰도 있는 반면에 이거는 범죄 혐의를 이렇게까지 안내해 드렸는데 왜 뭐랄까요? 그 신고자의 말을 못 믿은 겁니까? 이건 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신고자의 말을 못 믿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이 신고자는 본인의 핸드폰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고자의 말을 못 믿을 게 없죠. 신상이 됐고 만약에 못 믿었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거 사진 하나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상황에서 구체적인 묘사를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은 일정 정도 그 훈련을 받은 경찰은 금방 알아채죠.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컴퓨터가 여러 대 있고 문이 뭐 닫혀 있고 이런 식으로만 해도요. 근데 그거를 정확히 판단 못하고 그냥 의례적인 형태로 그냥 보낸 거죠. 근데 여기서 좀 사실 좀 저도 난감하고 그냥 상당히 그 속상한 건 그겁니다. 이 정도로 우리네 상황실에 경찰이 훈련이 안 돼 있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의경들이 있을 때는 의경들 시킨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콜센터의 전문성 때문에 여러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싹 다 바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치 있게 위기 상황을 파악해내고 도와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경력도 많고 또 전문적인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사건에서의 그 담당하는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걸 한 건지 정확한 사태 파악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과만 하고 지나갈 일이 절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자, 뭐 앞서 들은 얘기 보면 뭐 이렇게 무슨 주문 전화처럼 했다가 경찰이 위험을 감지하고 이 여성을 위기에서 구출한 경우도 있고요. 가정폭력 위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이겁니다. 일단은 뭐 사복 입고 출동을 하고 다 하는 건 좋은데 똑똑똑 두드렸는데 답 없다고 돌아간다.
이게 만약에 불법 도박으로 의심된다 내지는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컴퓨터 장비를 모아놓고 있다라는 신고가 아니라 사람을 해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안에서 피해자 입을 가로막고 문을 안 열어줘도 그냥 돌아갈 겁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행동은 이를테면 매뉴얼에 있나요? 이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거는 당연히 정식의 매뉴얼은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상황실 요원이 담당 팀장이랑 네. 의논을 해야죠. 어떤 이런 상황이다. 신고가 들어왔고 네. 이런 상황인데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네. 물어보고 그러면 더 정보를 확보한다든가 아니면 이것은 팀장이 판단하기에 즉시 코드 제로 상황이어서 형사팀과 를 기동대를 출동시켜야 될 상황이다라고 하면 바로 출동을 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본인이 임의를 판단해서 했다는 것은 경찰이 간 거군요. 예, 만약에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조폭들이 있고 이건 보통 강력 사건이었을 때 하면 만약에 신고자가 위해를 당했으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그렇죠. 신고자는 그것 때문에 자기도 위해를 당할까 봐 조심스럽게 신고를 용기 내서 했는데 그럼 신고자의 신변은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지금 결국은 그 안에 있던 결국은 조직인데 조폭들 그러니까 조직 폭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형태는 인터넷 도박 같은 요즘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럼 그걸 누가 책임질 겁니까? 아예 더 숨어버리는 거죠. 더 그렇죠. 숨어버리는 거죠. 자, 이게 뭐 하나의 사건을 보면 뭐 강제 성매매 사건이 있다거나 혹은 마약 사건이 있다거나 보면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다양한 범죄 조직이 얽혀 있습니다. 그걸 통째로 지금 놓치는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참 걱정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화를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좀 학대당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여성청소년계 출동. 이거 칼 들고 누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 강력계 출동. 뭐 이렇게 좀 배당이 신고할 때마다 다른 분들이 올 수 있는 건가요? 원래는? 그렇죠. 사건의 성격에 따라서는 거기에 따라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는 이렇게 처리한다.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히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예전에 이 이영학 사건에서도 그거 제대로 처리 못해갖고 아까운 목숨이 희생됐고 이런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처리를 제대로 못해갖고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경우도 있고 맞아요. 그러면은 이런 상황실 요원들의 훈련은 보통의 상황실 요원들보다 경찰들보다 더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사람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교수님이 늘 해주시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떤 사건들을 저희가 다루고 미제된 사건들을 얘기할 때마다 초동 수사에 처음에 이걸 강조하시는데 이를테면 범죄를 대하는 첫 단추가 지금 이 제보자 신고 전화 내지는 첫 출동이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이게 오인 신고나 아니면 가짜 신고도 있을 수 있는데 절대 그러셔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본인의 전화로 상황 설명을 봤을 때 구체적으로 그것도 시간을 끌면서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장난일 수가 없는 거라는 건 경험 있는 사람이나 훈련받은 사람이 알아야 될 텐데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는 저도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경찰이 요즘 있나?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오래 또 수사 현장을 봤던 분으로서의 안타까움이자 또 정말 발전하길 바라는 채찍으로 들어주시고요. 뭐 실제 경찰관도 고생하는 거 저도 경험해 봤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정말 밤늦게까지 애써 주시는데 이런 사소한 실수가 또 잘하는 부분도 좀 덮어버리기 때문에 만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고 다른 사건 하나를 더 볼 텐데 이건 너무 화가 나면서도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아주 어린 친구예요. 13살인데 순찰차 위에 올라가서 발을 구르고 막대기를 휘두르고 파출소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가서 너 나와! 다 나와! 왜 이러나 봤더니 이 친구가 또 만취 상태예요. 13살인데. 근데 촉법 소년이어서 처벌 안 받는다 이런 말도 나오니까 또 이게 굉장히 그 아이를 악마화하기도 하고. 이 관할은 강동경찰서 고덕파출소라고 합니다. 나온 데가. 근데 왜 이게 앞에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전부터 수시로 이런 것들을 일탈을 해왔던 애라고 합니다. 뭐 18번이나 정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18번. 촉법소년이 맞고요. 근데 그날도 말하자면 10일인데 10일 날 이게 11일 날 새벽 4시에 벌어진 일이고 그 전날도 술 먹고 돌아다니는 것 때문에 신고가 돼서 길에 누워 있다가 또 파출소에 갔다가 인계되고 보호 조치돼서 부모한테 인계가 됐는데 술이 깨갖고 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근데 쳐들어왔는데 경찰은 뭐 막 욕도 하고 뭐라 그러고 경찰차 위에서 이제 많이 그 재물도 손괴하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거는 이럴 때 테이저건이라든가 아니면 이 제한 무기를 쓰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아이가 다치거나 그러니까 아이가 작고 그러니까
여기에 관련된 어떤 형태의 제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이를 제압한다라는 게 사실 예. 근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12살부터 4살, 5살까지 큰 애들은 뭐 180 이렇게 된 애들도 있어요. 그건 성인 제한 무기 장구가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화살총 사건에서도 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중장거리 어떤 공격 무기에 대한 방어 장구가 없고 지금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소년범을 대할 수 있는 형태의 제압 장비가 그래서 경찰들도 멀뚱멀뚱히 있었던 거는 물론 그렇게 한 것도 잘못일 수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장구라든가 사실 또 훈련도 사실 이런 부분은 미비합니다. 지금 인터뷰에서 현장 경찰관은 술에 취한 상태의 촉법소년인데 다칠까 봐 강하게 제압을 못했다 지금 이렇게 해명을 합니다. 폭주적 잡을 때도 교수님 아시다시피 그물 쳐서 잡고 이러잖아요. 그 그물도 잘못 쳤다가 다치면 또 거기서도 법적 논쟁이 생깁니다. 이 어려움이 있는데 참 저는 일단은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는 치료와 또 적절한 처벌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촉법소년인 거 알고 이러면 요즘 그런 영악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민식이법 놀이라고 불리는 그렇게 불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것 같은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놀이가 아니죠. 이것도 보면 알고 이래요. 이거 그래서 사실 여론이 10살, 11살 더 내려 법적 처벌 연령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나이를 내려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 나이를 낮추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거기에 맞춰서. 지금 이 아이를 교도소를 보낸다고 해서 얘가 고쳐질 리가 없는 거고 보호 처분을 그냥 집에 보낸다고 해서 고쳐지지 않으니까 여기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살짜리가 매일 만취 상태에다가 경찰서 위로 올라가서 흉기를 휘두르고 자 이게 참 결국 사회의 관심이고 다시 교수님하고 늘 되돌이피처럼 돌아오는 시스템 문제이긴 합니다. 강력 사건을 만약에 저지른다 이런 난동 수준이 아니라 그럴 경우는 교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이거는 이미 답이 없다고 한번 전제를 주셨기 때문에 교수님 좀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칼을 들고 있다, 뭐 휘발유통을 들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좀 사실 이제 여러 가지 장구들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뭐 어떻게 보면 그 그물총 같은 것도 있고요. 또 이 담요 같은 걸 감싸 안는 그런 마취 이런 건 좀 위험한가요? 마취는 안 되죠. 왜냐하면 약물에 알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니까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감싸 안는 형태. 담요처럼 확 감싸 안고 꼼짝 못하게 하는 그런 장구도 있습니다. 약간 그저 난동을 무력화하는 정도 수준. 이렇게 꽉 못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뭐 이건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물총 같은 경우는 다 씌우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좀 필요한 장구들이 개발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에 사실은 선제적으로 이 아이가 열 몇 번 동안 이런 걸 반복했기 때문에 공권력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그 정도까지 가지 않게 한 서너 번 단계에서 치료 프로그램이 작동이 돼야지 이게 순서입니다. 맞습니다. 뭐 13살 아이가 나 범죄자야라고 하기보다는 사회가 법적인 연령을 정해둔 이유는 아직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이거든요. 파출 처분을 뻥 차고 들어가면서 다 나와. 그게 정말 그 친구가 다 나오라고 했다라는 표현일까요? 교수님 말씀처럼 제도가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치료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참 사건의 본질도 접하면서 또 배경까지 생각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또 사랑하는 코너인데요. 다음 주에도 또 저희가 생각해볼 문제로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프로파일러 배상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